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소통의 고수 시즌 3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 이렇게 자연도 흔적을 남긴다고 해요. 바닷가 가보면 딱 먼저 어떤 느낌이 오죠? 바다 내음이 코에 들어오죠.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던 게 풀잎들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그 안에 흙냄새가 조금 묻어있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자연도 이렇게 우리 곳곳에 흔적을 남기는데 사실 가장 많은 흔적이 드러나는 건 전 사람인 것 같아요. 얼굴, 우리 표정, 그렇죠. 내 몸 곳곳에 내가 살아온 그런 삶의 흔적들이 다 묻어나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좀 뵐 분은 이런 우리의 삶의 흔적을 좀 마주하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우리가 좀 아프기도 하지만 어떤 의사 선생님들 보면 이렇게 살고 계시죠? 이렇게 탁 눈치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좀 그런 삶의 이야기를 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아픔 너머의 또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선생님이십니다. 전영웅 원장님을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료를 받으실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파서 병원을 가는 것이 하나의 이유일 것이고요. 진료를 받고 나면 어떤 느낌으로도 병원 밖을 나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만나서 진료하는 방식은 크게 따졌을 때는 원인을 제거하는 그런 방식의 진료는 아니죠. 내가 당장에 아픈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가는 방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큰 병원에서 암을 치료하거나 그럴 때는 근원을 제거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병원을 갔을 때 그 아픔의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이게 해결을 볼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진료실로 환자가 들어왔을 때 환자는 진료실 밖에서 들어오고 그러면 환자가 가져온 아픔은 진료실 밖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약을 처방하고 주사를 놓거나 해서 통증을 가라앉히지만 그 환자의 그 아픔은 해결이 됐을까요? 당장의 해결은 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그 원인을 해결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그 아픔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면은 일단은 의사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 아픔의 원인이라는 거는 그 세상 밖으로 뻗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진료실 밖으로 생각이 뻗어나가고 몸이 나가는 그런 의사들의 이야기,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 오는 환자들 중에 이제 어떤 아저씨가 팔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다고 해서 와요.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물어보면은 이제 택배 노동자, 아니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어떤 어머님들은 식당에서 열심히 주방 일을 하고 음식을 나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오시죠. 제가 당장에 그분들의 그 허리 아픈 것과 목이 아픈 것들, 팔이 아픈 것들은 약을 드리고 주사를 드릴 수 있지만, 그리고 찜찜한 거는 그런 거예요. 그 아픔이 정말 해결이 됐을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다시 또 일터로 들어가서 하던 일을 계속 해야 하는 거고, 일을 하다 보면 다시 또 통증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느끼는 아픔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택배 노동자는 아시다시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택배 일을 하면서 무거운 거를 나르면서 쉴 새 없이 일하시면서 통증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분이 통증을 가라앉히는 방법, 통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진료실 와서 약 받고 주사 맞고 물리치료 받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죠. 쉬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세상은 그분에게 쉼을 제공하지 않아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해야만 그분도 먹고 살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요구가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심히 그냥 클릭해가지고 그 주문을
주문을 할 때마다 그분들의 노동 시간은 늘어날 것이고 그 노동이 늘어나면서 그분들의 아픔은 계속 가중될 거예요. 자, 우리가 식당에 가가지고 열심히 뭐 맛있는 음식을 사 먹죠. 식당 노동자들은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거기에는 유분이 넘치고 수증기가 많고 그다음에 무거운 것들을 계속 날라야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기침을 자주 하게 되고 그럼 폐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계속 일을 하니까 허리나 팔 등이 아플 수 있어요. 그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약이나 주사는 줄 수 있지만 그 통증은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한다고 해서 의사나 우리 개개인들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고 세상이 거의 많이 바뀌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크게 당장의 근원적인 방식이 아닌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진료실 안에서 그런 것들을 고민합니다. 어디가 아프면 무슨 일을 하시죠라는 그런 노련한 그 경험은 의사들을 가질 수 있지만 의사가 그 외에 그 밖으로 나가서 그렇게 일을 해야만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세상의 아픔은 계속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픔에 의존해서 의사는 진료를 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의사가 진료실 밖으로 나갈 때는 의사가 환자의 집으로 찾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방문 진료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방문 진료가 요즘 많이 점점 확대되고 있죠. 저도 그 사업에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의사가 진료실 밖으로 나가는 것의 의미는 상당합니다. 자, 우리가 진료실로 들어와서 진료를 받을 때는 의사에게 익숙한 공간이죠. 환자에게 익숙한 공간이 아니고 그러면 환자는 진료실 안에서 약간의 주눅이 들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좀 낮은 상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의료 정보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의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환자에게 처방을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의 일방적인 어떤 구도가 형성됩니다. 근데 방문 진료를 해서 가보면요. 일단은 환자의 집이라는 곳은 의사에게 익숙치 않은 곳이에요. 매번 갈 때마다 새로워요. 같은 집이라도. 그다음에 환자는 어떤 상태가 됐든 보호자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직접 자기의 상태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보호자가 옆에서 환자의 상태를 설명해 줄 수 있고요. 그다음 거긴 환자의 집은 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그 환자의 삶이 어느 정도 보여요. 이분들이 청결하게 잘 관리를 하고 사시는지 아니면 외출이나 어떤 그런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목욕이나 어떤 위생 상태는 어떤지 그런 것들이 다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환자는 입체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의사는 낯선 공간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환자나 보호자의 얘기를 의사가 좀 더 대등한 위치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의사의 그 권력관계, 하나의 권력관계로 설명을 하자면은 진료실 안에서의 권력관계에 비해서 진료실 밖에서의 권력관계는 환자와 대등한 상태가 되죠. 따라서 이야기가 일방적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그리고 복합적이고 다면적으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 방문 진료를 간다고 했을 때 방문 진료를 가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감기 증상을 이유로 진료실로 와서 진료를 받는 분과 그다음에 우리가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으로 오지 못하는 환자들을 직접 찾아갔을 때 그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면 좀 더 본질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문 진료를 가는 이유는 뭐냐면 사고로 팔다리가 절단돼 가지고 거동이 불편하시다든지 그다음에 뇌경색으로 와서 사지가 마비가 됐다든지 아니면 뭐 치매나 파킨슨병이 심해져 가지고 더 이상 밖으로 거동을 할 수 없다든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누워 있으면서 생기는 욕창, 그다음에
콧줄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가지고 목에다 튜브를 이렇게 꽂고 있는 분들, 또는 이제 식사를 할 수 없어서 배에다가 위로 이제 도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그걸 관리해야 하는 분들, 또는 소변줄 뭐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의료인들밖에 없죠. 보호자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하는 거고, 그분들에 있어서 그런 관리는 절대적인 거죠. 그런 절대적인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다는 건 좀 더 본질적인 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방문 진료는 그래서 좀 더 본질적인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환자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자를 서사적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이 서사성이라는 것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우리가 환자를 서사적으로 본다는 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는 병원에 가면 그냥 의사하고 환자하고 그 아픔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죠. 내가 목이 아파요. 기침 나고 가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의사는 이제 약간 몇 가지 검사를 하고, 감기입니다. 폐가 좀 안 좋아졌네요. 비염입니다. 그러면서 약을 처방해주고 끝나죠. 그렇지만 그 단편적인 관계에서 입체적인 관계로 전환을 해보면, 이 사람이 왜 비염이 있는가? 집에 무슨 진먼지 진드기가 많다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거나 어떠한 그 신체적인 이유로 잘 씻지 못해가지고 감염증이 생겼다든지,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욕창이 생겼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입체적으로 좀 볼 수 있죠. 이분이 어떻게 돌봄을 받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분이 환자 보호자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와서 지금 이런 관계가 있는지, 돈독한 지금까지 잘 지내서 돈독한지, 아니면 마지못해 보호자가 이제 돌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자의 삶이 보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 머릿속 플랜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문 진료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환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면서 환자가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관리를 할 수 있죠. 이것들이 입체적이기 때문에 어떤 서사성, 그러니까 서사라는 말은 이야기를 구성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환자를 가지고 환자를 대상으로 저와 환자와 보호자 간의 어떤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가 형성되는 겁니다. 소설이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의 어떤 서사라고 얘기하죠. 주인공을 둘러싼 입체적인 어떤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방문 진료를 통해서 환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하나의 서사 이야기를 구성하면서 환자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서사 이야기라고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좀 어려우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예. 우리가 이제 제도적으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는, 우리나라 의료 체제는 국가가 그 통제하는 방식의 의료 체제고, 국가는 이제 어떤 의료가 필요한 것인지 고민해서 하나의 그 제도와 사업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방문 진료 같은 경우는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차 의료 방문 진료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방문 주치 사업. 이런 것들은 이제 정말 장애인으로 등급을 지정받은 분들이나 정말 내가 움직일 수 없어서 수술 직후로 몸이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집에 있는데 병원 진료는 받아야겠고 할 때 요청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경색으로 사지가 마비됐거나, 아니면 치매로 거동이 불편하고 했을 때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재가복지센터는 이제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고 국가에서 하나의 재정을 운영을 해요. 건강보험과 동시에. 그래서 그분들이 요즘 시내 나가보면 많죠. 방문 진료, 방문 요양, 방문 간호 그런 거 하고 방문 목욕 차량들을 많이 보시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서 뭐 이런 서비스를 한번 그 집에서 받는 모습을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되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국가가 지원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활성화되는 면이 있고 활성화되지 않는 면이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약간의 부작용이나 어떤 좀 단점이 많이 보이긴 하지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재택의료 사업이라 해서 국가가 이제 노인장기 요양보험과 이제 그러니까 정확히는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한 재택의료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지자체와 협력해가지고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방문 진료를 하는
방식도 이런 그 국가의 그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제도화해 하고 있습니다. 방문 진료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인 건강 관리나 방문 재활 운동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욕창이나 그다음에 관절 구축에 대해서 이제 재활 운동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콧줄이나 뭐 기관 목줄, 목관, 그다음에 뭐 위로관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방식, 그다음에 급성기 증상 관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왜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 왜 잘 되지 않느냐? 사실 우리나라는 병원이 많잖아요. 당장에 저기 시내만 나가보더라도 건물 하나가 다 병원이고, 뭐 큰 병원도 한 4-5개 있고요. 제주시만 해도. 그다음에 뭐 우리가 아플 때는 찾아갈 수 있는 병원은 상당히 많지만, 왜 우리가 정작 정말 필요한 의료들, 그러니까 뭐 집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느냐는 어떤 하나의 전제를 깔고 보면 상당히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왜 그러냐?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의료는 국가가 통제해서 건강보험 수가를 가지고 그 병원을 이제 어느 정도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실 병원은 개인이 이제 자비로 병원을 세워가지고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의사들, 그러니까 병원들도 어쩔 수 없이 그 좀 더 뭐 편하게 얘기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계속 운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게 되면 여기 이것도 좋으니까 이런 주사도 맞아보시고 이런 수액도 맞아보시고 그런 권유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예. 사실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것들이 찜찜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의사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본질적인 입장에서 아까도 계속 본질적인 의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본질적인 의료가 제공되어야 하느냐는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뒤에서도 좀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문 진료 자체가 이제 시범 사업으로 국가에서 하는 시범 사업으로 했을 때는 이게 쉽게 그렇게 이렇게 이윤이 잘 떨어지지 않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행위 진료 대비 노동량이나 노동 시간 그런 것들이 워낙 길기 때문에 제가 한번 방문 진료면 한 집당 1시간, 아무리 짧게 잡아도 1시간을 잡거든요. 어제도 성산까지 가서 2집을 보고 오는데 한 4시간, 5시간 걸리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을 따졌을 때 이게 시스템의 문제긴 한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병원들이 방문 진료를 잘 하질 않죠. 그렇지만 이제 재가복지센터 같은 이제 간호나 요양 쪽에서는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어서 방문가나 방문 요양은 여러분들이 좀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병원 안의 진료, 그러니까 병원 안에서 환자들이 직접 찾아가서 보는 진료와 병원 밖에 의사가 직접 환자를 찾아가서 보는 이 방문 진료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이게 좀 생소하고 좀 낯선 이유는 이게 단절된 상태고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이렇게 좀 국가적 지원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아서 잘 피부에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환자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입체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럼 환자를 돌보게 하는 건 어떤 것이 있느냐? 단지 이제 개인의 의지만 있는 것이냐? 사실은 이제 개인의 의지만으로 할 수는 없죠. 우리가 뭐 뉴스에도 자주 나오죠. 간병살인도 막 나타나고 막 저기 간병을 하다가 지쳐가지고 집을 나가고 사라지고 그런 분이 꽤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노인들이 많아지고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국가적으로 해결하고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할 거는 국가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행히 우리는 이제 건강보험제도가 이제 국가 통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내면 거기서 다 이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자를 봤을 때 그럼 돌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인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돌봐서 아까도 말씀드린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따라서 거기에 지원을 받아서 요양보호사들이 다니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돌봄을 하고 있고요. 그게 부족하면은 이제 좀 더 이렇게 개인적으로 비용을 들여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환자의 돌봄의 입체성에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서 보호자의 역할은 없느냐? 매우 중요하죠. 보호자가 환자를 어떻게 돌보느냐 그 모습에서 이제 환자와 보호자의 관계도 있지만 그 돌봄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어떤 삼자적 시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 이제 돌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안심할 수 있지만 방문 치료를 갔는데 이제 관계가 안 좋고 잘 안 하시려고 하면 저희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죠. 사실 이제 좀 경제적으로 안 좋으신 분들은 돌봄에 있어서도 약간 좀 뒤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게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분배의 문제, 자원의 분배 문제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렇게 이제 뒤에서 배척당하고 밀려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죠. 그래서 그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 입체성이라는 건 국가, 그다음에 개인, 그다음에 환경이 이제 접목되면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환자를 봐야 하는 그런 면들이 생기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다음에 우리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인문학적 성찰이라고 얘기하면 좀 거창하긴 하지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세상이 변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연장선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좀 더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누구에게 얼마만큼 가야 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보면 사실 감기나 단순한 허리 통증 같은 걸로 이제 물리치료를 받고 병원 가서 약을 처방받는 게 합리적인 의료 제공인가, 아니면 누워있는 와상 상태에서 밖으로 나올 수 없는 환자에게 우리가 직접 가서 돌봄을 제공하고 의사가 직접 가서 그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인가는, 사실은 이 두 가지 단적인 비교를 통해서는 명백한 답이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렵죠. 필요한 사람들한테 어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인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다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변화가 오면 우리의 시스템도 내가 좀 불편해지더라도 좀 더 합리적으로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그리고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픔을 가지고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그런 통증을 경감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약이 아니고 구조의 변화예요. 우리가 의사 개인이나 우리 개인이 답을 줄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노동자들이 어떻게 해야만 통증을 줄이고 좀 더 이제 우리 합리적인 노동, 그러니까 삶이 보장되는 그런 노동을 하면서 삶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것인가는 좀 우리가 고민해 볼 문제인데, 어떤 필요와 편리의 관점에서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핸드폰에 주문 버튼을 누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지금 이게 단순히 편하거나 호기심 때문에 이거 배달 버튼을 누르고 있는 건지 주문 버튼을 누르고 있는지는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 봐야죠. 그 세상의 발전을 되게 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자본적으로 경제 GDP가 얼마 그런 것들 그 수치로 따지면서 이것들이 더 올라가면 우리가 더 잘 사는구나, 잘 살아가고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하는구나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그런 수치들이 올라갔을 때, 발전했다고 얘기했을 때 체감으로 느끼는 발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더 들어가면 이게 사실 분배의 문제거든요. 발전을 했지만 그만큼의 풍요로움은 누가 얼만큼 가져가느냐의 문제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가고 못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이윤을 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그러면 의료에서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발생합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자기의 건강 관리에 열심히겠죠. 투자를 하면서. 그렇지만 그런 이윤을 덜 받으면서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좀 더 몸에 많은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럼 그 아픔을 가지고 내가 병원에 가서 의료로 이제 나의 비용을 지불해서 그걸 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수 있죠.
우리는 그런 것들까지 고민해야 하는 이제 첫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이제 의료는 단순히 제가 지금 진료실 안과 밖을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의료는 단순히 우리가 아플 때 찾아가는 병원 그런 개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건강보험 자체가 국가가 통제하는 거고 국가의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하나의 시스템이고 이것도 역시 분배나 규모나 분배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분배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를 다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단순한 감기나 단순한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좀 더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좀 더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늘어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변해야 할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의료 역시 우리 의사들도 변화를 존중하고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상황에 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방문 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픔은 어디서 기인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꾸 방문 진료를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의료라는 관점에서 보면 집에 아마 노인 장기 요양 등급 받으신 분들 어르신들 계실 분들도 있을 텐데 필요하시다면 요양 등급 신청하셔가지고 받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우리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는 무엇인가 그런 것들 고민하시고 세상의 목소리를 내시면 아마 긍정적으로 바뀔 겁니다. 제주시에는 지금 방문 진료를 하는 병원이 저뿐만 아니라 한 네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방문 진료만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 의원이 지금 생겼고요. 그리고 장애인 주치의 사업 같은 경우는 7군데, 8군데에서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택의료센터가 이제 지자체와 연결돼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제주에서는 그 독립적으로 제주형 주치 사업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안에 주치 제도가 이제 정립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방문 진료도 늘어날 것이고요. 저의 의도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서로 이제 비난을 하고 너의 문제다, 나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논쟁을 벌이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에만 몰두해 있는데 특히 이번에 벌어진 의료대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고 의료를 이용하는 우리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아마 변화가 올 거고요.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의료가 좀 더 확대되고 드러나고 우리에게 인식되고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같이 좀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를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전영훈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희가 사실 평소에 좀 만날 수 있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아직 연령대가 안 그러실 수 있겠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라든지 혹은 주변에 좀 계신 분들도 보면 진짜 거동 불편해서 찾아가기 어려운 분들도 있으실 거고 병원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약간 좀 격차가 있는 것도 좀 사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조금 우리 전영훈 쌤이랑 다른 좀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도 역시 5개의 키워드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어떤 거 골라주실까요? 이걸 한번 관계. 네, 관계를 한번. 환자를 생활환경에서 만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환자의 집으로 찾아가는 경우가 되겠죠. 일단 아무래도 이제 환자가 사는 공간에서 만나는 건 제가 이제 일종의 손님으로 찾아가는 손님이 되어 찾아가는 관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러 가는 거지만 환자를 바라보는 모습은
이제 병원에서 이제 볼 때와는 좀 사뭇 다른 모습이 되죠. 일단은 그 아까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익숙치 않은 공간에서 환자를 만나야 하는 상황이 되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좀 더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와 함께 얘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좀 조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렇지만 진료실에서는 이제 환자를 만날 때 이게 하나의 이제 사무적인 관계에서 이제 맺고 끊는 방식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환자의 집에서는 이게 좀 더 많은 얘기가 진행되면서 친밀도가 올라가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집으로 찾아갔을 때는 이게 하나의 그 어떤 지금 아직은 익숙치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도움 형태가 되기 때문에 환자랑 보호자들은 이제 고마워하면서 이제 사뭇 좀 더 이제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떤 환자의 경우는 제가 이제 그 하지마비인 젊은 남자 환자를 집에 갔을 때 이제 이런저런 처치를 해드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환자 상태 돌봐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죠. 하루 종일 뉴스만 보세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이제 나가기 싫어가지고 이제 뉴스를 본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아니 휠체어라도 타고 나가서 거실이라도 돌아다니는 밖에 가서 풍경도 봅시다.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친해져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 다 나오면 맥주 한 잔 같이 해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예. 친해집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요. 또 보호자들은 보호자대로 이제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어떻게 간병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집에 가보면 이제 하소연을 듣기도 해요. 아무래도 이제 초고령의 노인분이 이제 침상에 누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할 때, 밤마다 이제 가렵다고 이제 괴로워하고 잠을 못 자고 할 때 수시로 보호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좀 긁어달라고 하고 약을 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이제 할 때 그때 보호자는 이제 저한테 하소연을 하죠. 좀 어떻게 좀 아닌 말이긴 하죠. 어떻게 좀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 없나요?라는 이렇게 하소연을 저한테 하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안타깝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증상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 병원에 와서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찾아가는 가져가는 건 친밀도가 높아지지만 그만큼 하소연이나 어떤 삶의 어떤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감사합니다는 얘기도 듣지만 원망도 듣기도 하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신 분은 이제 왜 그렇게 돌아가신지 모르겠다고 이제 병원 와서 이제 펑펑 우시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좀 더 입체적이 되죠. 말씀드렸듯이. 예. 그래서 그 단순한 관계에서 찾아갔을 때는 입체적으로 이제 환자나 보호자와 얘기를 나누면서 이게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살아가는 어떤 동질의식 그런 것들을 느끼기도 하고요. 근데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사실 그 진료를 보는 시간이 몇 분 안 되잖아요. 뭐 다른 환자분들도 계시니까 뭐 좀 기다리더라도 막상 쌤 만나는 시간 좀 짧거든요. 근데 그 안에 어떻게 그 많은 이야기를 하겠어? 그잖아요.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도 이제 풀어낼 수가 없는데 어쨌든 선생님들에게 직접 찾아가시면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하셨지만 환경도 보게 되고 그 환자의 서사를 좀 알게 되면 그 의사로서 좀 진료하는데도 좀 더 이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의학적인 문제도 의학적으로 이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저도 공부를 하게 되긴 하지만 근데 오히려 더 복잡하고 어려워진 부분도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참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편해하는 것들이 이제 단순히 약이나 어떤 처치 하나로 해결이 된다면 참 저도 속이 편하겠지만 이거는 꾸준히 관리하면서 당장 좋아지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면서 바라봐줘야 하고 제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참 좀 더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냐면 계속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환자를 진료실에 단편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집에 가서 그
입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환자의 가려움증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나서 다시 가서 좋아졌나요? 물어보면 좋아졌어요 하면은 감사합니다인데 이게 계속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다시 고민에 빠지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입체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환자를 본다는 것에 하나의 그 이점은 있고 그것이 하나의 보람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해결됐을 때는 감사한 일이지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저도 고민이 되는 일이에요. 더 고민이 그렇죠. 깊어지게 만들기도 그렇죠. 하겠네요. 예, 예. 네, 그래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이번에는 어떤 키워드 골라볼까요? 돌봄을 한번 볼까요? 돌봄. 네. 이거는 이제 좀 개념부터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방문 진료나 방문 간호, 그다음에 요양보호 같은 것들이 돌봄과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돌봄 안에 속해 있는 그런 개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돌봄으로 보면 이 돌봄이라는 거는 하나의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인 어떤 보호 체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보험으로 이제 의료 서비스를 이제 좀 도움을 받으면서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을 내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러듯이 이것도 하나의 그 사회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환자나 개인을 이제 돌보고 가꾸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조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돌봄 안에는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돌봄에는 단순히 의사, 간호사 뭐 있는 게 아니라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약사, 물리치료사, 그다음에 또 보건소, 그다음에 여러 병원, 지역 거점 병원, 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그 구성원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아프면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해서 집에서 어떻게 돌봄을 받고, 돌봄을 받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또 이렇게 다 이렇게 관리가 돼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하나의 돌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제 방문 진료가 왜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돌봄으로 이어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오면 어떤 이유냐면, 사실 방문 진료가 우리한테는 아직 낯선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많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제주 안에서도 지금 5군데 정도의 병원만이 이제 그러니까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내놓고 이제 방문 진료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지금 뭐 재택의료를 하는 그 병원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좀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강의원에서 말씀드렸듯이 병원 자체가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현실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방문 진료 서비스가 그 하나의 그 어떤 매력적 의사의 입장이니까 병원의 입장에서 매력적인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잘 나서질 않고 있죠. 노동력 대비 또 노동력도 상당하고 신경 써야 할 것도 되게 많으니까요. 지금 그렇다면 그 방문 진료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하나의 서비스라면 이거는 당연히 국가가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이용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좀 더 요구를 하는 어떤 목소리가 있어야죠. 요구가 좀 더 많아지면 그러네요. 국가도 맞아요. 좀 더 네. 많은 서비스를 베풀겠죠. 그래서 돌봄이나 뭐 집에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 노인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 그런 것들은 사실 있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두 가지 이유. 잘 몰라서 요구를 못하고, 그다음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국가가 이렇게 제대로 잘 이렇게 매력적으로 좀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맞지 않아가지고 어긋나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방문 진료가 좀 더 늘어나려면 뭐 이거는 단순히 그러니까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의 뭐 어떤 뭐 양심이나 어떤 의지 그런 것만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어요, 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편하게 얘기하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그게 하나의 그 보상이 주어져야 움직이는 구조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게 국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네. 예.
근데 그래야 진짜 됩니다. 맞아요.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게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자꾸 요구의 목소리를 내야 국가도 신경을 써주겠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자꾸 우리가 이제 노인 인구가 정말 이제 점점 늘어. 65세 인구가 뭐 이미 예. 뭐 상당히 예, 우리가 맞아요. 초고령 사회로 예. 접어들어서 예. 앞으로 이런 돌봄 서비스라든지 이제 방문 진료 서비스가 더 필요해질 텐데 이걸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국가에서도 조금 더 체계적인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주겠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사실 뭐 상당히 선의로 지금 하시는 그런 시스템에 머물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그러네요. 우리가 조금 더 목소리를 냅시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제도를 제대로 알고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개원을 하면서 이제 하나의 그 하고 싶은 진료 형태였기 때문에 시도를 하고 그래서 박물관으로 한 재가복지센터와 협업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서야 저런 제도가 있다는 걸 저도 알았어요. 의사들도 이게 잘 모르고 네, 있다가 이제 진짜. 알게 되는 경우 제가 좀 둔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제도에 편입되고 했는데 이게 좋은 마음으로 했을 때는 그냥 가서 봐드리면 되지라고 했지만 이게 제도가 있고 제도에 편입돼서 하다 보니까 이 방문 진료에 정말 진심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제주에도 계시고 육지에도 되게 많으신데 저도 이제 그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으려면 저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정해진 보상을 받고 움직여야 한다는 어떤 의무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 방문 진료 서비스를 정말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네. 오늘 그래도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가치로 가볼까요? 오, 가치. 그 안에 일단은 요즘은 이제 본질적인 가치, 의료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강연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더 필요한 환자들한테 좀 더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는 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에 좀 고민이 빠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방문 진료를 할수록 저는 그래서 좀 보람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자화자찬일 수 있지만,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병원에서 이제 경영을 생각하면서 진료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비급여 항목을 좀 더 권하게 되고 좀 뭐 피곤하니까 수액을 맞으러 왔어요. 비급여 수액을 원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예,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네요. 아, 감사하죠. 그렇지만 수익 많이 맞아야 되나? 본질적으로는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그런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강연에서 얘기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쉽게 접할 수 없는 얘기들이잖아요. 좀 약간 좀 진료의 본질 외적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의료가 단순히 그러니까 의학만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인가?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는 좀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뭐 어떻든 철학이라든지 어떤 사회라든지 경제라든지 아니면 뭐 이게 뭐 인문학적 뭐 너무 거창하지나 그런 고민들을 이제 하면 살게 되는데 의료가 그것들과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그 치료를 받고 되게 차갑잖아요. 예. 그 수술을 받을 때를 생각해 보시오. 수술대 누워 있을 때 마치 내가 실험 동물이 된 듯한 느낌. 그다음에 되게 이제 나는 아파 죽겠고 나 힘들어 죽겠는데 좀만 참으세요 하면서 뭐 진짜 우악스럽게 이제 수술을 하는 외과 선생님 뭐 그런 이미지가 있죠. 병원은 차갑습니다. 그것이 이제 좀 더 들어가면 철학적 의미에서는 이제 데카르트가 말한 이제 이원론이나 기계론을 따라서 하는 건데 상대를 탐구하고 분석하고 차갑게 분석하는 대상으로만 그 인지하고 그렇게 파고들도록 하는 게 지금의 의학적 철학이거든요. 의학을 지배한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험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생 때 보면은 뭐 생물 시간에 개구리 해부 있잖아요. 예. 네. 그것들을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그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의학을 차갑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아픈가에 대해서는
왜 손이 아픈가에 대해서는 이 팔에 있는 힘줄이 당겨지고 아니면 손목에 관절이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아픈 거라고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왜 아픈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자면 내가 식당에서 너무 무거운 걸 많이 들어서 팔이 아픈 거고 도마질을 많이 해서 많이 아픈 거고 택배 놓으면 무거운 걸 많이 들기 때문에 아픈 건데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굳이 내가 해부학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막 고민하지 않아도 이미 배운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좀 더 일을 덜 할 수 있으면 이 통증도 사라질 텐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인문학적 성찰이 되는 거죠. 의학은 좀 더 그렇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만이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가까워지고 좀 더 성찰적인 의료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의 가치를 두고 바라봐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고요. 왜 우리가 의사들이 자꾸 나설 때 막 쟤네들 왜 그래? 왜 또 싸워? 뭐 그러면서 이렇게 정이 안 가는 이유들. 그런 것들이 이제 차가운 의료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덧붙이자면 이거는 의사들의 어떤 전적인 잘못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좀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고정된 관점, 교육받은 고정된 관점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더 이렇게 정이 안 가고 차갑기만 하는 거죠. 하지만 의료는 차가울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을 바라봐야 하는 거고 관계에서 이게 좀 더 전인적이고 어떤 좀 주변을 봐야 하는 의료 그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차가우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공부할 때는 냉철하게 공부를 해야겠지만 공부를 하고는 그걸 베이스로 해서 좀 더 폭넓고 따뜻하게 사람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치를 두고 고민을 좀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 있고 그걸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선생님 말씀 너무 공감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의료가 사실 따뜻하기만 해서도 안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겠지만 당연히 그 의술은 차가워야 하나 네. 따뜻한 마음이 있는 네. 의사 선생님이 그럼 차가운 의술을 발휘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전영웅 선생님 책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스스로 회복하기까지 옆에서 도와주면서 위로하는 존재가 의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선생님 말씀 중에 나는 아파 죽겠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막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물론 차가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부분도 의사 선생님이 이 환자를 어떻게든 안 아프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 속에 그 따뜻한 마음은 있지 않을까.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 그런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네. 오늘 참 그 환자의 삶을 이해하고 환자의 아픔을 정말 보듬어 안아주려는 그런 우리 의사 선생님들의 마음을 저도 조금 엿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전영웅 선생님께 큰 박수 보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